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후 저는 돈도 가족도 갈 곳도 없이 길 위에서 길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정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민지 씨 되십니까? 저는 망설이며 침을 삼켰습니다. 네, 제가 민지인데요. 누구시죠? 저에게 무슨 일로? 그 남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준표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이십니다. 서울 최대 기업의 오너이시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라니 그럴 리가 없어. 돌아가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네가 어릴 때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현실은 그 어떤 악몽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민지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축축한 저녁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아직 눈물로 축축한 뺨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 뒤에서는 남편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민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몸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한 번에 숨결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돈도 아무것도. 심지어 그녀가 신고 있는 샌들은 집에서 가장 낡아 이미 버렸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은 그녀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마음대로 머물고 마음대로 빌부터 살게. 이제 네 남편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니 어쩔 거야. 그녀는 마치 야생동물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지는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목구멍은 모래로 가득 찬 듯 건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뻔뻔한 거, 그래. 그건 분명하지. 지훈은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듯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나 피곤해.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어. 넌 그냥 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더는 못 참겠어. 짐. 그 단어는 민지를 강타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을 참았으며 지훈의 태도 변화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훈이 항상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의 편린이 고통스러운 희미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널 지켜줄게. 지훈의 약속은 예전에 우렁차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씁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민지는 옷끝을 움켜쥐며 약간의 인간적인 정을 구걸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훈은 오히려 냉소적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못 들었어. 나가라고 했잖아. 민지가 다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세게 민 것은 아니었지만 민지를 뒤로 비틀거리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내 아들 더 창피하게 만들지 마.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 아직 살아있잖아. 감사하게 생각해. 문이 바로 세게 닫혔습니다. 안에서 망설임 없이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그 기계적인 철컥 소리는
형벌이 집행되었음을 확정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민지는 몇 초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적,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 소리마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돌보고 매일 청소하고 사랑이 있기를 바랐던 집. 이제 모든 것이 영혼 없는 건물처럼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현관에서 발을 내디딜 때 숨이 떨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울타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것은 씁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민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다니던 집 앞 작은 길은 이제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신발이 발바닥을 세게 눌렀고 바람은 머금은 비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다른 집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감정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녀는 몸에 팔을 감싸 추위와 공허함을 견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흐느끼는 속삭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그날 지훈을 폭발하게 만든 것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훈의 태도가 오래전부터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시선, 점점 늦어지는 귀가, 그리고 말할 때마다 차가워지는 태도. 하지만 민지는 아무런 설명도 기회도 없이 그렇게 쫓겨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퉁이에서 멈췄습니다. 길이 더 한적해 보였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꺼져 긴 그림자를 남겼고 그곳은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뒤틀렸습니다.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지는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몸에 짐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모이는 고통을 참으려 자신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첫 빗방울이 그녀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울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비가 내려 그녀의 모든 슬픔과 뒤섞였습니다. 민지는 다시 멈춰 인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과 옷을 적셔 그녀를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야.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점점 거세지는 비와 함께 민지는 마침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인생의 한 막이 자신을 거부하는 굳게 닫힌 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있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안 돼. 그리고 그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발걸음이 그녀를 상상도 못했던 삶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민지의 피부에 차가운 칼날처럼 닿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으며 방향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의 배기가스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치 멈추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까 집문이 등 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기 전에 그녀는 겨우 짧은 숨을 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애원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낼 때 외면하던 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인도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은 흔들리는 그녀의 그림자를 비췄고 마치 모든 지지대를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주변 거리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지만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 만큼은 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은 눈과 떨리는 걸음으로 걷는 여자에게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구겨진 소매를 잡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속의 뜨거움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억눌린 탄식처럼 들리는 긴 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LED 라이트의 오만함을 뽐내며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작은 육교를 내려와 어둑어둑한 큰 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벤치, 아니면 적어도 앉을 곳이라도 찾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녀의 발은 통제되지 않은 채 계속 움직였고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집에서 최대한 멀어지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일부 문을 닫은 상가 지역을 지날 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밝은 흰색 불빛이 그녀 앞에 땅을 비추며 그녀의 몸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럽고 경계하며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녀의 바로 왼쪽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지저분한 밤의 환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민지 씨 되십니까?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격식 있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남자가 정말로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민지인데요. 누구신데 저를 찾으시죠? 그 남자는 반걸음 물러서 공간을 만들어준 뒤 정중함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저를요? 민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박민준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는 단호한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가 하는 말은 반박할 수 없다는 듯이. 김준표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바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김준표 회장님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고 눈은 의심으로 가늘어졌습니다. 박민준이 그녀를 다시 쳐다보기 전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마치 그가 전할 말이 한 사람의 인생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님이십니다. 민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의 오너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들은 그녀의 의식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두운 길은 갑자기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박민준이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박민준의 눈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 이상의 것, 즉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현재 민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길 쪽을, 그리고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 반짝이는 검은 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고 피로감과 불신, 그리고 느끼기 싫은 희미한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떨릴 때 그녀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향 없이 계속 걷거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길을 따르거나 어쩌면 그녀의 평생의 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길을. 그녀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박민준은 정중하게 손짓하며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밖의 추위와 대조되는 따뜻한 가죽 인테리어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앉자 문이 부드럽게 닫혔고 차는 그 외로운 인도를 뒤로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차의 내부는 민지에게 호화롭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을 통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에 춤추는 빗줄기를 그렸다. 그녀는 아직도 손끝에 남은 떨림을 느꼈다. 길 위에서 박비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 어려운 말을 했던 짧은 만남의 여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밤의 쌀쌀한 공기와는 대조적인 차의 따스함에 감싸여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박비서는 안정된 속도로 운전했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민지를 흘끗 보며 그녀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편안하십니까? 사모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제대로 다 설명해 주세요. 그녀가 간청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김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박비서는 대답하기 전에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민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평생 거짓말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박비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단지 때때로 상황이 사람에게 진실을 감추도록 강요할 뿐입니다. 그분은 수년 전부터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초조하게 옷끝을 만지작거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제 와서요? 왜 저는 전혀 몰랐을까요? 왜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저에게 닥친 오늘에서야 이 얘기를 들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고 박 비서는 무심코 차의 속도를 늦췄다. 오늘에서야 그분께서 당신을 확실히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그분께서 얻으신 정보는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마침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이름, 예전 주소, 그리고 당신까지요. 민지는 혼란을 풀려는 듯 몸을 약간 일으켰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을까요? 옛날부터 이야기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노와 찢어지는 마음 때문에 떨렸다. 박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유를 제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두 분의 이별은 복잡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복잡했는데요? 민지가 다그쳤다.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박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민지를 이미 받은 상처 이상으로 다치게 하지 않을 단어를 골랐다. 확실한 것은 두 분은 당신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며 그분께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키울 기회를 잃은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민지는 침묵했다. 그 말들이 들어왔지만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믿어온 현실과 박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 박 비서님. 민지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저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을 이미 준비해 둔 것 같았다. 그는 좌석 옆에 작은 수납함을 열고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그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박 비서는 그것을 뒤로 건넸다. 보시죠. 민지는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그 아기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과 매우 닮았다. 눈 모양과 뺨까지 거의 똑같았다.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민지에게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쓰여 있었다. 민지의 목소리가 메었다. 이건 제 사진이에요. 박 비서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에 가득 차서 김 회장님께서 수십 년간 보관해 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그 사진이 당신을 계속 찾게 만든 유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민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만졌다. 그녀가 이전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고 단지 희미한 따뜻함만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희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왜 이제서야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더 차분했지만 상처로 가득했다. 이제야 그분께서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다. 그분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고 당신의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들으셨을 때 박 비서는 잠시 멈췄다. 당신이 남편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가 두려웠다. 그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제가 쫓겨난 걸 알고 계셨군요. 박 비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께서 행동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자동차 엔진이 조용히 윙윙거리며 민지의 내적 갈등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많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더 맑아졌다. 그분께서 정말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나요? 민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분은 밤새도록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박 비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마치 어두웠던 세상이 갑자기 희망이 들어올 작은 틈을 내어준 것 같았다. 그녀는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삶에 대한 진실이 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차는 도심의 번잡함에서 점점 멀어져 끝없는 선처럼 늘어선 노란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한 더 조용한 길로 들어섰다. 민지는 의자에 기대어 박 비서가 건네준 사진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에 여전히 충격받았다. 그러나 그 충격의 파도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천천히 그녀의 생각의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 자신이 아직 감히 만져보지 못한 작은 희망이었다. 박 비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이 여정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김 회장님의 저택 위치가 도심에서 꽤 됩니다. 민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박 비서는 이해하는 듯했다. 그렇게 느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큰 소식을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가르치려 들지도 압박하지도 않고 단지 그녀의 마음이 감정의 격동으로 부서지지 않도록 공간을 내어주었다. 저는 그냥 두려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너무 큰 기대를 할까봐 두렵고 모든 것을 오해할까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은 인간적입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길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속드리건대 우리가 도착할 곳에서 거짓말을 발견하지는 못할 겁니다. 김 회장님, 그분은 진심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민지의 마음이 떨렸다. 그녀는 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누구에게서도 거의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심지어 지훈도 그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지훈이 그녀를 쫓아냈던 모습이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 시어머니의 가차없는 모욕적인 목소리,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날카롭게 찌르지는 않았다. 무언가 변했다. 박 비서님. 민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 회장님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제 말은 저를 찾으신 후에 지금의 제 모습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박 비서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딸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고 싶다.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살짝 돌아보며 자신의 말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에 집중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지는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을 흐리게 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모든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거의 보이지 않는 옅은 미소가 민지의 얼굴에 나타났다.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나타난 미소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박 비서가 안심시켰다.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이 되면 됩니다. 그분은 이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민지는 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다. 어둡지만 어딘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길이었다. 그분의 저택은 큰가요? 그녀가 긴장을 가벼운 질문으로 돌리려 물었다. 꽤 큽니다. 박 비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민지는 다시 그 아기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과거와 그녀에게 숨겨졌던 과거. 그 두 과거가 가까워지며 곧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분은 혼자 사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호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직원들과 함께 사십니다. 직계 가족은 당신뿐입니다. 민지는 자신이 잘못 듣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박 비서를 재빨리 쳐다보았다. 저뿐이라고요? 네.
박비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오늘의 모든 사건보다 민지를 더 깊이 강타했다. 유일하다니.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믿음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이 그녀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 비극으로서가 아니라 열린 새로운 문으로서. 몇 분 후 차는 커다란 대문을 통과했다. 그 너머에는 정원등이 길게 늘어서 그들을 고전적인 감각이 더해진 현대적인 스타일의 큰 집으로 안내하는 긴 길이 보였다. 멀리서도 그곳은 과하지 않지만 분명히 권위와 부유함을 보여주는 우아함을 발산했다. 민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박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흘끗 보았다. 거의 다 왔습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 위에 사진을 꽉 쥐었다. 마치 그것이 그녀 삶의 폭풍 속에서 가진 유일한 그인 것처럼. 차는 잘 가꾸어진 넓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속도를 늦췄다. 정문 바로 앞에 멈췄을 때 민지는 주변의 모든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옛 세상이 사라지고 좋든 나쁘든 새로운 무언가가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박비서는 천천히 차의 시동을 껐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목소리였다.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 문을 열었다. 인생 처음으로 민지는 상상도 못했던 삶으로 발을 내디뎠다. 민지는 그 큰 집에 들어서면서 가볍지만 떨리는 발걸음을 느꼈다. 따뜻한 나무 향기와 은은한 제스민차 향기가 뒤섞여 그녀를 맞이했고 감정이 뒤섞인 여정 끝에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변화의 형태가 어떨지는 아직 상상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이었다. 박비서는 그녀 옆에서 걸으며 문이 살짝 열려있는 방으로 그녀를 따라오라는 정중한 신호를 보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이 그곳에서 부드럽게 새어나왔다.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비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게 숨을 들이신 후 문을 만지고 천천히 밀었다. 방은 넓었지만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다. 왼쪽 벽에는 큰 책장이 있었고 오른쪽 벽에는 나무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 몇 점이 걸려 있었으며 편안해 보이는 크림색 소파가 있었다. 그곳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몸은 꼿꼿했다. 그의 머리는 옆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강인하고 위엄이 있었다. 민지가 들어서자 그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마치 너무 빠른 움직임이 그 순간을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민지야. 그 목소리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지막했다. 민지는 침을 삼켰고 가슴이 안에서 쥐어짜는 듯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민지예요. 김준표 회장은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녀와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멈췄다. 그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온 상실감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맙소사. 그가 속삭였다. 이렇게 컸구나. 민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많은 질문, 많은 고통,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작은 목소리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문장이 그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수년간의 이야기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탓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들어다오. 민지야, 나는 너를 찾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단다. 단 한 번도. 민지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고였지만
울면 무너질까봐 참았다.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감정의 떨림으로 깨졌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물건을 꺼냈다.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은색 로켓이었다. 그는 그것을 열어 민지가 차에서 본 것과 똑같은 아기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은 젊은 여인의 초상화 옆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이걸 간직해왔단다. 김 회장이 말했다. 네가 태어난 첫날부터 이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닌 유일한 것이었어. 민지는 그 로켓을 부서질까 두려운 듯 천천히 만졌다. 이건 제 거예요? 네가 받아들인다면. 김 회장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어머니가 모든 것이 헤어지기 전에 나에게 준 것이란다.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기억 속에 다시 떠올랐다.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항상 슬픈 시선 뒤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설명 없이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던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왜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김 회장은 무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때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야망을 맺느라 바빴어. 그리고 돈과 지위가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지. 내 어머니는 떠났고 그녀는 내가 너를 보게 허락하지 않았어. 민지는 눈을 떴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군요. 김 회장의 시선이 순간 무너졌다. 아니,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나는 수년간 노력했지만 그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 나는 낡은 서류, 행정 기록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불분명했지. 그러다 마침내 누군가가 오래된 동사무소 자료를 찾아내 네 이름과 대조해 주었어. 그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지. 민지는 가슴이 씁쓸한 진실을 이해하는 슬픔과 자신이 정말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따뜻함 사이에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왜 이제 와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제가 다 큰 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한 후에 말이에요. 네가 어릴 때부터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김 회장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민지야. 이건 기회의 문제였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다시 한번 늙고 싶지 않았단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회장은 반걸음 다가왔지만 여전히 공간을 두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돼. 화를 내고 싶다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비난하고 싶다면 받아들일게.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릴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뿐이야.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딸을 안아주는 것. 민지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단순한 감동 때문만이 아니라 피로감, 고통, 그리고 수년간의 상실감이 갑자기 조금씩 누그러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김 회장은 팔을 벌렸고 민지는 몸을 기울여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깨닫지 못한 채 평생 찾아 헤매던 포옹이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김 회장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든 것에 대해서. 민지는 아버지의 재킷을 꽉 쥐고 흐느낌을 참았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김 회장은 눈을 감았다. 감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파괴했던 세상이 평생 그녀를 기다려온 누군가와 함께 다시 세울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큰 문이 열리자
민지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자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작은 조각처럼 꾸며진 넓은 정원이 보였다. 내 친아버지는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크셨구나. 한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을 잠시 맴돌았다. 그 후 그녀는 너무나 강렬한 이질감에 빠질까 두려워 그 생각을 재빨리 떨쳐냈다. 박 비서는 그녀보다 한 걸음 앞에서 조용히 긴장된 얼굴로 걸었다. 그러나 그는 민지가 덩달아 당황하지 않도록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두 명의 직원이 정문을 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십시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너무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췄다. 그녀는 잠시 침을 삼켰다. 마치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에 우연히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박 비서가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너무 커서요. 이런 집은 안에서 본 적이 없어요. 박 비서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누구든 갑자기 이런 세상에 들어오면 놀랄 수밖에 없죠. 한 직원이 다가왔다. 그의 손은 정중하게 모아져 있었다. 박 비서님, 김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지 아가씨를 위한 특별한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약간 움찔했다. 나를 위한 방이라니. 네, 아가씨.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박 비서는 마치 진정하고 흐름에 맡겨요라고 말하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민지에게는 매 걸음이 새로운 미로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웅장한 집, 너무나 정중한 직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들은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에는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비싸 보였다. 그러나 민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라 직원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방식이었다. 마치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가족 내에서 그녀의 새로운 위치를 추측하려는 듯했다. 저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까? 민지가 속삭였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박 비서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신이 매우 중요한 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익숙했었다. 거실에 도착하자 그 직원은 잠시 앉아 있으라고 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가 가기 전에 말했다. 민지는 차가운 손을 비볐다. 방은 넓었지만 따뜻했다. 두꺼운 소파, 부드러운 카펫, 그리고 디퓨저에서 풍기는 은은한 시나몬 향. 그녀는 숨을 참으며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이 세상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고 너무나 비싸며 그녀가 온 곳과는 너무나 멀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김 회장 대신 다른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먼저 방을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짐을 두시거나 쉬실 수 있도록요. 민지는 망설이며 박 비서를 쳐다보았다. 같이 가줄래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물론입니다. 박 비서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들은 직원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짙은 생나무 문이 열려 있었다. 이 방이 회장님께서 고르신 방입니다. 그 직원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 방은 그녀가 살았던 어떤 월세방보다도 컸다. 구석에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가 있었다. 작은 발코니는 뒤뜰 정원을 향해 있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직원이 벽에 작은 패널을 가리켰다. 저희가 바로 오겠습니다. 민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그 직원이 떠난 후 민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천을 만져보았다. 박 비서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준비된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안지 이제 겨우 하루인데. 박 비서는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벽에 기대어 섰다. 김 회장님께서는 수년간 후회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무언가를 만회하려는 그분의 방식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꿈 같아요. 너무 빨라요. 빠른 건 맞습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지는 발코니를 바라보며 바람이 연못 근처 나무에서 나뭇잎 몇 개를 날리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이 저를 삼킬까봐 두려워요.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요. 민지 씨, 박 비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쨌든 이제 이곳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에 단순했던 세상은 이제 규칙과 관심,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편의시설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더 많이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여기서 무엇이 정말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고 싶은 흥미.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민지는 조금 더 강해진 것을 느꼈다. 마음은 여전히 파도처럼 일렁였지만 이 세상은 호화로울지언정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민지는 방금 상속 서명 절차에 긴장된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방에 다시 앉았다. 그 서류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음 한구석에 두려고 노력했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 큰 집에 온 이후로 그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존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느낌이 바로 자신감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자주 자신을 작게 만들고 단지 숨쉬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주 사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김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당신을 돕도록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회사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토대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렸다. 회사 환경이라니 저도 관여하게 되나요? 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 비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소통 방식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지는 침묵했다.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항상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었다. 알겠어요. 배우고 싶어요. 박 비서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 전에 먼저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오기 전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단지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져요. 그건 과정입니다. 박 비서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말하는 방식과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방식이요. 그는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아까 변호사와 나눈 민지의 대화가 짧게 녹화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잦은 멈춤이 있었으며 때로는 필요 없이 사과를 구했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제 목소리라고요. 박 비서는 비웃지 않고 단지 설명했다. 당신은 필요 없을 때조차 너무 많은 허락을 구합니다. 그것은 소외당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습관입니다. 민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박 비서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오랫동안 지훈의 권위와 시어머니의 호통 아래 있다 보니 자신이 상처받은 쪽일 때조차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반사신경이 형성되었다. 박 비서는 계속했다. 이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단호하게 말해 보세요. 민지는 침을 삼켰다. 당신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다시 한번 그녀는 고쳐 말했다. 당신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더 낫군요. 박 비서가 말했다. 당신의 의견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이제 그럴 때입니다. 박 비서는 자세 훈련으로 넘어갔다. 앉는 자세도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등을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당신은 폐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민지는 앉은 자세를 고치려고 노력했다. 아직 맞지 않는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지만 서서히 편안해졌다. 좋아요. 박 비서가 말했다.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넘어가죠. 무슨 시뮬레이션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회장님의 결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회사 부장을 만나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생각했다. 인사를 하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먼 친척이 아니라 구조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 비서가 잠시 일어서서 다가왔다. 부장 역할을 하며 안녕하십니까? 김민지 이사님. 다음 주 가족회의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대답하려고 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짧아요. 박 비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회의 안건을 보내주세요. 민지는 그것을 반복했다. 그 문장은 더 간결하고 더 단호했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조금 강해진 것을 느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걷는 방식, 말투, 단어 선택, 자신을 낮추지 않고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 박 비서는 인내심을 갖고 지도하며 모든 작은 디테일을 수정해 주었다. 민지는 자신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받은 나쁜 대우로 인해 변했고 그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어느 순간 민지는 멈춰서 넓은 정원을 보여주는 큰 창문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제가 이 집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 비서가 그녀 옆에 섰다.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는 당신 자신이 되면 됩니다. 민지는 미소 짓고 싶었지만 감정이 너무 복잡했다. 그래서 변하고 싶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는 빠를 필요는 없지만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지만 저 자신도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공부했다. 민지는 피곤했지만 무언가 그녀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텅 빈 공간이 서서히 새로운 형태를 얻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그녀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여자는 같아 보였지만 또한 같지 않았다. 그녀의 서 있는 방식이 달랐다. 눈빛이 변했다. 서서히 태어나는 작은 확신이 있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녀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날 밤 박 비서와의 강도 높은 훈련과 거울 속 자신의 작은 변화를 본 후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그녀가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친 몸을 쉬게 하려고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새로운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민지는 화면을 보았다. 이름은 없고
모르는 번호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그렇게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피가 순간 차가워졌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 메시지는 갑자기 그녀의 발목을 잡고 다시 끌어당기는 과거의 어두운 손길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천천히 답장했다. 누구세요? 답장은 단 몇 초 만에 왔다. 모르는 척 하지 마. 넌 설명할 빚이 있어. 민지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끄고 숨을 참았다. 나쁜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예전 삶에서 만났던 얼굴들, 예전에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목소리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적어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새로운 기반을 흔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였다.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든 당황하면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넌 거기서 평생 살 수 없어. 민지는 갑자기 상속 계약, 변호사와의 진지한 대화, 그리고 박 비서가 준 단호한 훈련들을 떠올렸다. 아니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예전의 민지가 아니야. 그녀는 답장을 입력했다. 메시지 그만 보내세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잠시 동안 조용했다. 진동도 알림도 없었다. 민지는 그것이 그냥 장난 메시지이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그때 알림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럼 내가 찾아가지. 민지는 얼어붙었다. 어디로 온다는 거지? 그녀는 두려워하며 생각했다. 이 집은 크고 직원들이 지키고 있어. 하지만 지훈 같은 남자도 별 노력 없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었다. 하물며 그녀의 약했던 시절을 알았던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가빠지기 시작하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갑자기 나타날 것처럼 방문을 쳐다보았다. 방이 좁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침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 박 비서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황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다시 쉽게 무너지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박 비서님, 혹시 2층으로 잠시 와주실 수 있나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 비서는 빠르게 답장했다. 가는 중입니다. 민지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껴안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 애썼고 자신을 다시 작게 만드는 머릿속의 목소리들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지 씨, 박 비서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박 비서는 들어와서 민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민지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박 비서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고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언제부터 이 메시지가 왔습니까? 몇 분 전부터요. 박 비서는 그녀 근처 의자에 앉았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번호는 모르지만 글 쓰는 방식이 예전에 제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같아요. 박 비서는 그녀를 깊이 쳐다보았다. 다른 생각나는 이름은 없습니까? 증거 없이 누구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는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잡았다. 박 비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졌다면 먼저 협박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겁주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치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이 집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민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댔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박 비서는 더 가까이 앉았다. 민지 씨, 변화가 하루아침에 과거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다시 문을 두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노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민지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두렵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무력해서 두려웠어요. 지금은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요. 그건 발전입니다. 박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약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민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다. 박 비서는 덧붙였다. 오늘 밤부터 의심스러운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마세요. 만약 또 보내면 바로 저에게 보여주세요. 같이 분석합시다. 그럼 저 혼자가 아니군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민지의 가슴에 작은 평온이 찾아왔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숨을 더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 할 만큼은 되었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아까만큼 크지 않았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온다면 민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박 비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민지 씨입니다. 민지는 얼굴을 들었다. 긴장과 오래된 상처가 있었지만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불꽃도 있었다. 과거가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채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가 설 것이다. 지우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좁고 초라해 보이는 작은 월세방.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예전에 그는 민지를 쫓아내는 것이 자신이 내린 가장 용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그의 생각으로는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을 부담 없이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몇 주가 지났고 그 생각은 오히려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숨막히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문장이 초대 없이 자주 떠올랐다. 그는 어질러진 방을 바라보았다. 빨래가 쌓여 있고 책상은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로 가득했으며 소파는 옆구리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주던 부드러운 손길은 없었다. 식사를 챙겨주거나 피곤하지 않은지 물어봐 주던 목소리도 없었다. 고요함은 이제 너무나 친숙한 친구가 되었다. 직장 일도 그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다. 민지가 떠난 후 지우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사무실에서 그는 보고서가 제때 끝나지 않아 여러 번 꾸중을 들었다. 동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동정심과 동시에 평가가 담긴 시선이었다. 무슨 일 있어? 지훈 씨, 그들 중 몇몇이 물었다. 지훈은 단지 짧게 대답했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의 생각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그는 다시 상사의 방으로 불려갔다. 지훈 씨, 이건 너무 심하잖아. 부장이 말했다. 자네가 맡은 프로젝트가 3번이나 늦어졌어. 클라이언트가 불평하고 있어. 휴가가 필요한가? 아니면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부장님,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썼어. 부장이 화내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지 피로감이 묻어났다. 이번 주 안에 이걸 끝내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고려해야 할 거야.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방을 나왔다. 예전에 실패했을 때 민지는 항상 그를 격려해 주었다. 지금 그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한 사람에게 의존했는지 더욱 깨달았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내용물이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장 보는 것을 잊었고 많은 것을 잊었다. 그의 삶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엉킨 실타래 같았다.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져 그가 신경 쓰지 않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의 눈은 우연히 들은 경제 뉴스에 고정되었다. 그가 일하는 회사가 큰 수익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직원이 정리해고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침을 삼켰다. 자신이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긴장,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가슴을 옥죄는 실이 되었다. 그는 편두통을 쫓아내려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지훈아, 언제 오니?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해. 지훈은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바로 보내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가지 청구서를 내는 것을 잊었고 예전에 민지가 자주 관리해주던 재정을 정리하는 것을 잊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고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 메시지를 보내고 은행 앱을 열었다. 그가 본 숫자는 그를 눈을 감게 만들었다. 미쳤군. 이렇게까지 되다니.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숨을 참았다.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다.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무심코 그는 다시 민지를 생각했다. 그가 상처 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그의 삶을 균형 잡히게 해준 사람으로서. 예전에 그는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강하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이제 현실은 그 반대를 증명했다. 그가 공상에서 깨어났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온 알림이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 지우는 길게 한숨을 쉬며 상황에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밤은 깊어갔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가 민지를 쫓아낼 때의 모습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 상처받은 얼굴, 집을 나서는 무거운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지우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척였지만 불안감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지붕에 울려 퍼졌고 이상하게도 집을 더욱 텅 비게 만들었다. 마치 바깥 세상이 그가 있는 공간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다시 앉았다.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그에게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직업, 안정, 그리고 예전에 그가 과시했던 자신감, 그리고 민지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지우는 단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느꼈다. 민지는 한성그룹의 최신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표회가 시작될 큰 무대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얼마 전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안정된 심장 박동을 느꼈다. 나는 많이 성장했구나.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과거로 되돌리지 않으면서 짧게 성찰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다양한 언론 매체, 지역 관계자, 비즈니스 파트너들로 구성된 초대 손님들이 이미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무대 조명이 공기를 따뜻하게 했고 우아한 기악곡이 배경을 채웠다. 분위기는 매우 웅장하면서도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온 행사장이 민지를 중심으로 맞추어진 것 같았다. 박 비서가 그녀 옆에 서서 행사 일정을 확인했다. 김 회장님의 환영사 후에 당신 차례입니다. 소개 연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가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박 비서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마치 예전에 부은 눈과 떨리는 몸으로 왔던 여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민지의 말하는 방식에 담긴 성숙함과 단호함은
이제 그 의심을 사라지게 했다. 잘해낼 겁니다. 그가 안심시키며 말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무대 커튼 뒤에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여러 유명 기업가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들은 높은 기대를 품고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작고 하찮게 여겨졌던 한 여인이 한성그룹의 상속녀로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자가 김 회장의 이름을 불러 환영사를 부탁했다. 중년의 그 남자를 환영하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 민지는 아버지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가족의 비전을 강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진실성, 공감, 그리고 단호함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 회장이 연설에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여정의 새로운 얼굴이 될 사람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걸어 나올 때 무대 조명이 갑자기 더 밝게 느껴졌다. 환호와 박수갈채가 그녀를 맞이하며 울려 퍼졌다. 그녀가 입은 상아색의 심플한 드레스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했다. 그녀의 새로운 성격, 차분하고 목표지향적이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반영했다. 그녀는 연단에 섰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했다. 민지는 두려움 없이 행사장을 둘러본 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저는 여기에 한성 가족의 일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사람으로서 섰습니다. 바깥 세상은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제 여정은 용기, 겸손,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빠르게 타이핑하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카메라가 민지의 모든 표정을 찍었다. 저희가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계속했다. 단순한 회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저는 제공되는 모든 도움이 웅장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닿도록 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춰 참석자들이 그녀의 말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인생이 편들어주지 않을 때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본 사람으로서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계속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커졌다. 연설이 끝난 후 민지는 작게 경의를 표하고 연단에서 물러났다. 손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는 동안 몇몇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터뷰 구역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으로 가기 전에 김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너는 아버지를 포함한 누구의 기대도 뛰어넘었구나. 그가 감추기 어려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미디어 구역으로 걸어갔다. 다양한 TV 방송국과 디지털 미디어의 마이크가 민지의 얼굴로 향했다. 김민지 이사님, 한성그룹의 상속녀로 공식적으로 소개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대중의 시선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민지는 차분하고 명확하며 서두르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예전처럼 위축되는 느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았다. 인터뷰 세션이 끝난 후 민지는 몇몇 VIP 초대 손님들이 기다리는 라운지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상적인 첫 등장을 칭찬하는 미소와 찬사로 환영받았다.
한올로 기업가가 민지와 악수하며 말했다. 저는 이런 발표회에 자주 참석하지만 당신처럼 현명하게 말하는 젊은이는 드물게 봅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의 분위기는 감탄과 흥미로 가득했다. 대중은 이제 민지를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온 여인이 아니라 앞에 큰 미래를 둔 새로운 인물로 보았다. 행사가 서서히 끝을 향해 갈 때 민지는 건물 밖 발코니에 섰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도시의 불빛은 잡아야 할 수천 개의 기회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인생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민지는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굳건한 마음으로 그녀는 다음 단계들이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지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강한 여성으로서 돌아왔다. 지우는 이제 그의 삶이 안정적이었을 때보다 훨씬 좁고 초라해 보이는 월세방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방구석의 텔레비전은 한성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표회 생방송을 틀어놓고 있었다. 그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사회자가 한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한성그룹의 상속녀로 막 소개된 분입니다. 김민지 이사님. 지훈의 손에서 잔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잠시 팼는 것 같았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민지가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말하는 방식은 확고했다. 너무나 달랐지만 그가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저건 민지잖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바로 그때 집 문이 열렸다. 그의 어머니가 집 근처 가게에서 사온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지훈아, TV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뭘 보는 거야? 그녀의 말은 같은 화면을 보자마자 끊겼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비닐봉지가 떨어졌고 양파와 몇몇 양념 봉지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세상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질식할 듯한 속삭임처럼 나지막하게 나왔다. 저건 민지잖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말할 능력조차 잃은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으로 다가가 거의 화면에 얼굴을 붙일 뻔했다. 정말로 민지야. 저 서 있는 것 좀 봐. 말하는 것 좀 봐. 맙소사.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다. 텔레비전에서 민지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정중해 보였으며 모든 문장은 지훈이 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함으로 흘러나왔다. 민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낮은 지점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 문장은 비록 그를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세게 뺨을 맞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후회의 한 문장을 바로 떠올렸다. 그가 민지를 무자비하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쫓아냈던 것에 대한 후회였다. 그 여인은 한때 그를 충실히 따랐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훈아, 너도 봤지? 네가 쫓아낸 그 여자가 지금 저기서 한성그룹 상속녀로 서 있잖아. 그녀는 아들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우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나는 전혀 몰랐어. 걔가 부잣집 딸인 줄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감정이 폭발했다. 걔는 착했어. 인내심도 많았고
우리 가족한테 순종했잖아. 넌 걔가 아무것도 없을 때 쫓아냈어. 그런데 걔는 항상 너희를 위해 노력했잖아. 이제 봐, 아들아. 봐. 지우는 머리카락을 쥐어짰다. 좌절감에. 그만해요.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제야 안다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걔는 착한 여자라고. 넌 걔를 쓰레기처럼 대했어. 지금 걔는 큰 무대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는 그 작은 방 주위를 가리켰다. 너는 내 탐욕 때문에 이 좁은 월세방에 갇혀 있잖아. 지우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 나는 걔가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들은 오히려 가슴에 고통을 더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늙은 눈은 놀라움뿐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도 걔한테 못되게 굴었어. 엄마도 같이 화내고 걔를 얕봤어. 맙소사, 아들아. 그 여자는 지금 아주 강하게 서 있고 우리는 예전에 더 높다고 느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구나. 화면 속 민지는 언론을 향해 작게 미소 짓고 무대를 떠나는 것처럼 보였다. 조명이 그녀의 평온하고 성숙하며 위험 있는 얼굴을 비췄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하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파괴된 것에 대한 상실감. 한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가 배신과 추방으로 갚아준 한 여인에 대한 상실감. 엄마, 지훈이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걔가 아직 나를 용서해 줄까? 시어머니는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지훈아, 저렇게 높이 선 여자, 저렇게 멀리 변해버린 여자, 걔는 말이야, 아들아, 더 이상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망치로 지훈의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남은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씁쓸한 현실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몸은 충격으로 떨렸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속삭였다.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지훈은 이제 민지의 연설을 다시 보여주는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야는 화면이 흐려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 때문에 흐려졌다. 처음으로 지훈은 자신의 인생 최악의 결정에 대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진정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민지에게는 그녀는 이제 자신을 상처 입혔던 과거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민지는 방금 한성그룹 본사 건물 유리 회의실에서 내부팀과 짧은 회의를 마쳤다. 모두가 나간 후 그녀는 13층 발코니 테라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느린 오후 바람을 즐겼다. 그녀의 내면은 안정적이고 평온하며 굳건했다. 예전의 자신과는 전혀 달랐다. 박 비서의 보고를 통해 들었던 지훈의 상황에 대한 한 문장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의 삶은 급격히 추락했다. 그러나 민지는 과거가 자신의 발걸음을 더 이상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 난간에 기대어 도시 풍경을 즐겼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서류를 전달하려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매우 익숙한 굵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민지야. 그녀의 피가 잠시 뱉는 듯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친 얼굴,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그녀가 아는 누구보다도 후회로 가득 찬 시선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훈 씨. 민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평온하게. 그 침묵은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쉬려고 애썼다. 손은 마치 이곳에 오기까지 힘든 여정을 한 것처럼 떨렸다. 미안해. 약속 없이 와서.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밑에 경비원이 처음에는 안 들여보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빌었어. 그는 침을 삼켰다. 잠깐만 얘기하고 싶어서. 제발. 민지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청중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을 보는 지도자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여기 서 있잖아. 말해. 지우는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아주 잘못됐어. 그의 숨이 가빴다. 내가 널 쫓아냈고, 창피를 줬고, 어머니가 널 무시하게 내버려뒀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해. 직업도 잃고, 집도 잃고, 그리고 그는 침묵했다. 목소리가 메었다. 너도 잃었어. 민지는 턱을 살짝 들었다. 상실은 누군가의 선택에 따른 결과의 일부일 뿐이야. 지우는 침묵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 다가왔다. 민지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후회해. 매일 밤 너를 나쁘게 대한 것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널 봤을 때 그는 좌절하며 얼굴을 쓸었다. 나는 네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 민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지훈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네가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계속했다. 네가 이제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다는 거 알아. 나는 그냥 내가 정말로 후회한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해서. 정말로. 다시 침묵이 공기를 채웠다. 민지는 전 남편을 바라보며 예전에 너무나 잘 알았던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관찰했다. 그녀가 사랑했고 싸웠고 변호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연약하게 서서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사과를 구하고 있었다. 길게 느껴지는 몇 초 후 민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훈 씨,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거야. 아니면 변명을 찾으러 온 거야. 지훈은 움찔했다. 나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그럼 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설명해야 하지? 민지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다. 마치 내 고통이 내가 널 용서해야 할 이유인 것처럼.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 질문에 매우 충격받은 듯 보였다. 용서받고 싶다면 민지가 계속했다. 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 넌 나를 상처 입힌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야. 넌 지금 그 결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지우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지우는 민지의 눈에 있던 오래된 폭풍이 꺼지고 그가 뚫을 수 없는 평온의 바다로 바뀐 것을 보았다. 예전에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네가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랐어. 하지만 너는 눈을 감기로 선택했지. 지우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민지가 계속했다.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인정도, 내 후회도, 내 변명도. 내 인생은 이미 올바른 손, 내 자신의 손으로 되돌려놨어. 마침내 지훈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널 용서해. 지훈 씨. 지훈은 놀라 그녀를 바로 쳐다보았다. 너, 정말이야. 그래.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우아했다. 나는 널 용서해.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오래된 상처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민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그녀가 덧붙였다. 너와 내 과거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자리가 없어. 지우는 침묵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 민지가 나지막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오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그 결정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지우는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그 발코니를 떠났다. 그의 몸은 이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민지는 그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자 민지는 눈앞에 펼쳐진 대도시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확고했고 숨은 평온했다. 복수심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한 여인의 평온만이 있었다. 한성그룹 건물 발코니에서 지훈과 만났던 기억이 민지의 머릿속을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된 감정이 자신의 생각을 과도하게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그 장을 평온하게 닫았다. 남은 것은 과거의 부담 없이 삶을 계속할 공간뿐이었다. 한편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는 지훈이 낡은 의자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몇 주째 지내고 있었다. 예전 집은 실패한 사업빚과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팔았다. 예전에는 항상 붐볐던 집은 이제 답답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그 좁은 공간을 서성였다. 그녀의 눈은 불안했다. 지훈아, 아까 TV에 나온 그 큰 건물에 있던 사람이 정말 민지가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예전 같은 오만함은 없었다.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네, 엄마, 민지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힘이 없었다. 걔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두려움이 서렸다. 세상에, 그 여자, 엄마, 지훈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 톤은 더 이상 화나지 않았지만 후회로 가득했다.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걔를 내쫓았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다.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널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야, 지훈아. 민지를 괴롭히면서요.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날 밤에 걔를 쫓아내면서요. 걔가 돈도 물건도 가족도 없이 집을 나가야 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예전에 그녀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느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이유는 민지가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녀가 감히 만질 수 없는 정상에 선 강한 여성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만약 엄마가 걔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는 사과할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미 사과했어요. 민지는 저를 용서했어요. 걔는 또 제 인생이 더 이상 걔 인생에 자리가 없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침을 삼켰다. 그래야 마땅하지. 한편 김 회장 저택에서는 민지가 유리 서재에 앉아 몇몇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끝난 후 그녀는 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빛으로 가득했고 마치 그녀의 삶이 이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 들어섰음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박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가 간결하게 보고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몇 초간의 침묵을 허락한 후 마침내 물었다. 지훈 씨와 그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요? 박 비서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상황이 꽤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많지만 스스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일어난 일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박 비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삶이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박 비서는 침묵했다. 그 평온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민지가 말하는 방식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성숙하고 너그러우며 현명했다. 더 이상 남편 가족의 학대에 의해 파괴된 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힘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전국 언론은 민지가 참석한 사회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준 상속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가정 폭력을 겪는 여성을 위한 쉼터를 짓는 데 사용했다. 그녀의 얼굴은 우아하고 단호함으로 가득 찼지만 따뜻함도 있었다. 그들의 월세방에서 지훈과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 방송을 지켜보았다. 둘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는 짧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확고했다. 저는 한번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상처 주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복수의 이유가 아닙니다. 상처는 일어서야 할 이유입니다. 그 문장은 뭉툭한 칼이 서서히 뽑히는 것처럼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한 짓을 겪고도 걔는 아직도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걔는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였어. 네, 엄마,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멀었을 뿐이죠. 화면에서 카메라는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민지의 얼굴을 포착했다. 복수심도 누구를 무너뜨리려는 욕구도 없었다.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뿐이었다. 동시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민지가 지훈과 시어머니에게 준 가장 큰 인생 교훈이었다. 진정한 힘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후회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전에 낮게 여겼던 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이 유난히 맑을 때 민지는 한성타워 최고층 발코니에 섰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바쁘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도시의 향기를 가져왔다. 더 평온하고 더 넓게, 마치 세상이 그녀의 숨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내어주는 것 같았다. 잠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쓰러뜨렸다가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한 과거에 대한 짧은 성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한성그룹 최고 경영진을 이끄는 첫날이었다. 단순한 전략적 위치가 아니라 그녀를 형성한 모든 긴 여정의 상징이었다. 높은 건물들이 그녀 앞에 늘어서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를 더 이상 작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에 그녀의 삶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폭풍을 이겨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새로운 빛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 민지는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내부는 현대적이고 우아했다. 유리벽은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었고 검은 나무로 만든 큰 책상은 마치 그녀 삶의 새로운 기반을 상징하는 듯 굳건히 서 있었다. 아까 복도를 지날 때 몇몇 고위 직원들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모두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의심도 숨겨진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민지가 이끌 자격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인정뿐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일정을 열었다. 오늘은 전략회의, 구조조정 발표, 그리고 지점 대표들과의 만남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버전을 다시 찾은 것처럼 열정적이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사님, 주요 부서팀이 모였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말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한성그룹의 주 회의실은 가득 차 보였지만
분위기는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회사 변혁 계획을 보여주는 큰 화면을 향해 앉아 있었다. 민지가 들어서자 모든 머리가 돌아섰다. 그 방을 변화시킨 것은 그녀의 상속녀라는 지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미래의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 아우라였다. 그녀는 안정적인 목소리 톤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모든 단어는 절제되었고 모든 문장은 명확했다. 민지는 들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카리스마가 저절로 작용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스템을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이 재정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는 모든 슬라이드는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그것을 혁신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여러 번 서로를 바라보며 현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을 엮어내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다가 마침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의무도 형식도 아닌 존경의 표시였다. 오후에는 그녀의 리더십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 대규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카메라 불빛이 반짝이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줄을 섰으며 큰 한성그룹 로고가 무대를 장식했다. 그러나 연단에 오르기 전에 민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예전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무능하다고 여겨졌는지 기억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아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짓고는 평온하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저는 제가 상속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힘있게 말했다. 그러나 저는 삶이 항상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계속 걷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기자들은 온전히 집중하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그녀의 말에 담긴 평온함과 성숙함에 감동한 듯 보였다. 저는 이 회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노력의 가치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믿는 모든 직원과 사회를 위해서입니다. 환영의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의미심장하게 울려 퍼졌다. 민지는 그것이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라 그녀의 내적 여정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후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민지는 다시 사무실 발코니로 돌아왔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에 주황빛 노을을 남겼다. 그 순간 그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꼈다. 상처와 배움에서 태어난 성숙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목적,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민지는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 였지만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의 시작이야.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다. 만약 여러분이 민지의 인생 여정을 좋아하셨다면 다음에 극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게